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먼저 방금 들어온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 화물차가 돌진을 해서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10시 55분경 1톤 트럭이 부천시 오정구 원정동의 부천 제1시장으로 돌진했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있었고요. 소방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상자가 8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8명 중에서 5명에게는 현재 CPR,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1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현재까지 추정되고 있고 추가적인 피해를 소방이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부천의 한 전통시장, 부천 제1시장에 화물차가 돌진함으로써 이 사고로 인해서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5명의 부상자에게 현재 CPR이 실시되고 있다라는 급박한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함께 오찬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주택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모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만나는 장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지금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찬을 함께 하면서 서울시 주택 현안과 관련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만남은 어제 국토부의 제안으로 성사됐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잠시 뒤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했지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책임 소재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며칠간 분출했던 검찰 조직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노만석 대행이 어제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노만석 대행은 어제 저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취재진에게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게 조직에 득이 될 게 없을 것 같았다며 그동안 정권과 여러 문제를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하겠다고도 했는데 대통령실이 면지간이 올라오면 바로 제가 하겠다고 한 만큼 머지않은 시일 내에 노 대행의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노 대행이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은 초유의 대행의 대행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노 대행의 역할을 맡을 텐데 검찰개혁 등 시급한 현안이 있는 정부로서는 일단 차장 인사를 낼 거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항소 포기 논란은 계속될까요? 네, 노 대행은 사퇴했지만 의문점은 여전합니다. 대검과 법무부 사이의 입장차가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노 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고 또 용산과의 관계도 고려했다고 설명한 것과는 다르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한 것뿐이란 입장입니다. 앞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하면서 중앙지검 의견을 대검에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도 의문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결국 쟁점은 법무부나 그 윗선이 대검에 외압을 행사했느냐인데 법무부가 의견 전달이란 모양새를 취하긴 했지만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와서 논란은 한동안 가시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검찰 조직 내홍은 가라앉을까요? 네, 노만석 대행이 사퇴하면서 일단락된 모양새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검사들 다수가 지도부 리더십에 실망하는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냈던 만큼 리더십 회복이 시급한 과제가 될 거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 모든 검사가 노 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한 건 아니란 점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 포기의 모든 책임을 노 대행에게 지울 수 없다는 의견은 물론 대안 없는 사퇴는 반대한다는 의견까지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노 대행이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과정에 검찰 개혁, 그 가운데 검찰 수사권이 중요하게 작용한 거로 보이는 만큼 향후 대검 지도부가 구성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설계도를 내놓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여야가 각각 최고 수위 대응을 예고하며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합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모두 한치도 물러날 기미가 없어 보이죠? 네,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해임과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면서 자신이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치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수사, 조작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안에 제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입니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이 패싱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 내분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은 이를 겨냥해서 현장 실무진의 법리적 판단은 외면하고 정치적 이해가 마치 검찰 전체 목소리인 양 왜곡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민심을 저격하는 이재명 정권의 가장 큰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렸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국회를 찾아 검찰은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는커녕 항소 포기로 손해배상을 받을 길을 차단해버렸다며 권력의 개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압의 정점은 대장동 판결문에 400번 넘게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이고 항소 취소는 재판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우려하며 검사가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네, 이제 정부 측 입장에 다시 눈길이 쏠리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도 국회에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장동 항소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의견을 전달해 논란이 불거진 정 장관, 오늘도 국회 예결위에 나왔습니다. 시작부터 항소 포기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과거 정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만으로도 수사팀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신중 검토는 원론적인 이야기였다며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면 져야겠지만 늘 검찰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결위는 이 시각에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까지 비경제부처 심사가 이어집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추 의원은 정치보복 수사를 주장하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고 여야는 오늘 보고에 이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여야의 대선 공통공약 위주의 비쟁점 법안 50여 개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예결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심사 이틀째 돌입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금거북이를 전달해 매관 매직을 한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특별검사에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내란 재판에서 대면할 전망입니다. 특검 사건과 재판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오늘 이배용 전 위원장 소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오늘 지난 6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는데 인사청탁한 적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에겐 답하지 않고 고개를 흔들기만 했습니다. 위원장님, 김건희 여사에게 근거보기 주고 인사청탁하신 적 있습니까? 적격성 보고서 전달하신 이유는 뭔가요? 위원장님,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한 말씀 하죠. 이 전 위원장은 김건희 씨에게 근거보기를 건네고 공직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 한 달 정도 지난 뒤인 지난 2022년 4월 이 전 위원장이 김 씨를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직접 만나서 인사자료를 건넨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는 홍장원 전 차장이 출석할 예정이라고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증인으로 오후에 나서는 건데요. 두 사람은 지난 2월 2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만난 바 있습니다. 당시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한 증언이 거짓말이라거나 엉터리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네, 오늘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또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심사도 열리죠?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려서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면서 박 전 장관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 보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입장이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영장 심사인데 여전히 무리한 청구라고 보시나요? 저희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권한남용 문건 작성 지시하고 삭제하신 건 맞습니까? 내란 특별검사가 청구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첫 심사 땐 법원이 위법성 인식에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소명도 부족하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문에도 235쪽 분량 의견서를 내고 160장이 넘는 PPT 자료도 준비하며 힘을 쏟았습니다. 즉 오후 4시에 구속심사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뒤에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해서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어제 체포됐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그라프 목걸이 등 청탁성 선물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김건희 씨 재판에서 물건을 직접 가져와 달라고 요청했고 특검 측은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그라프 목걸이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접 흰색 장갑을 끼고 물품들을 직접 검증하면서 가방 내부를 살피거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검증을 마친 재판부는 흰색 가방에 긁힌 듯한 사용감이 있고 목걸이에 대한 사용감 여부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 검증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전국 1,310곳에서 2026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수험생 3만여 명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현호 기자. 네, 수능이 치러지고 있는 광주 서석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광주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현재 이곳 두 번째 영역인 수학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별탈이나 문제 없이 순조롭게 수능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 광주는 17,000여 명에 달하는 수험생이 이 40개 고사장에 나뉘어져서 지금 현재 수능을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마찬가지로 46개 수험장에서 이 14,000여 명이 현재 수능을 보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높았던 2007년생들이 응시하면서 수험생 수도 지난해보다 2,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수험생은 있는데 수능 시험장이 없는 섬이 많습니다. 완도 금일고등학교나 노화고등학교 학생 등 36개 학교 119명이 일찌감치 어제나 그제부터 육지로 나와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에는 오늘 아침에만 수능 관련 112 신고가 17건 접수됐는데요. 수험장까지 태워달라는 요청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험표를 깜빡 잊고 왔거나 시험장을 잘못 파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여수에 공항이 있는데요.
점심시간 뒤 시작될 영어 시험에는 듣기 평가가 이루어지는 만큼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 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됩니다. 시험은 4교시까지만 보는 수험생의 경우 오후 4시 37분에 종료가 되고요. 5교시 제2외국어 한문 시험을 보는 수험생은 오후 5시 45분까지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수능이 끝난 뒤 일탈이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활동을 추진합니다.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귀가 지도 등을 하는데요. 아울러 오늘부터 2주 동안 청소년 밀집 지역에 대한 유해 환경 점검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서석고등학교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네, 2026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지금은 2교시 수학 영역 시간인데요. 조금 전 1교시 국어 영역에 대한 EBS 현장 교사단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이문석 기자, 국어 영역은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라는 평가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험을 직접 풀어본 EBS 현장 교사단의 평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9월 모의평가나 지난해 수능의 출제 경향이 유지됐다고 봤습니다. 특히 독서 과목의 난도는 올라간 대신 문학과 선택 과목은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돼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 수준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독서 과목 4개 지문이 모두 EBS 수능 교재를 활용했고 문학도 8개 작품 중에 3개가 EBS 교재에서 출제돼 수험생의 연계 체감도가 높았을 거로 예상했습니다. 또 법 해석 방법과 보증 계약, 웹툰 영상화 유행 현상 등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의 소재들도 지문에 등장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국어는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됐고 독서 과목에서 변별력 높은 문항들이 많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수능 출제본부는 전반적인 올해 출제 방향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수능시험 출제위원장인 김창원 경인대학교 교수는 올해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룬 내용을 변별력 확보에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교육 문제풀이 기술을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이른바 킬러 문항은 배제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EBS 수능 교재와 강의 연계율을 50% 수준에 맞췄다고 했습니다. 국어 영역은 다양한 내용의 지문을 활용해서 창의적 사고력을 중점적으로 측정하고자 했고 수학은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문항을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어 영역은 교육과정 기본 어휘와 시험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활용했고 특히 사회탐구 쏠림 현상이 심화했던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힘썼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는 이 선택 과목 유불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초에 세운 그 목표 난이도에 따라서 작년의 수능 기조와 올해 했던 6월 모의, 9월 모의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과정에 근거해서 출제한다면 그런 유불리 문제가 없을 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학생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원하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해 수능은 표준 점수와 절대평가 1등급 비율 등을 볼 때 비교적 적정 난이도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출제위원장의 설명을 들어볼 때 작년 수능과 비슷한 기조가 올해도 이어졌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큰 추위는 없지만 일교차가 큰 데다 낮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거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엔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다 일요일에 비가 내린 뒤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혜윤 기자, 오늘 아침 다행히 큰 추위는 없었는데 오후엔 미세먼지가 말썽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서울 강동구에서는 11시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가 48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서 평소 2배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국립환경과학원은 낮 동안 북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중서부 지방부터 농도가 높아지고 이후 미세먼지는 남동부 지방으로 확대하겠다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낮 동안에는 수도권과 충남, 영서, 호남 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남 지방은 밤사이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큰 추위는 없지만 기온차가 커서 수능이 끝난 뒤에도 내륙 기온이 다시 10도 안팎까지 내려가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가 예민한 수험생이 있다면 저녁 시간 방한용품과 보건용 마스크를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기온 변화가 무척 큰데 주말 이후에 또 추위 소식이 있다고요?
네, 이번 주는 주말인 토요일까지 대체로 일교차 큰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오후 늦게부터 밤사이 중부 내륙으로 비가 내린 뒤 날씨가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초반쯤 또 추워지는 건데요. 이번에는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20도 이하의 찬 공기를 동반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다음 주 초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3도까지 곤두박질할 전망입니다. 특히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충남과 호남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붕괴 사고 매몰 작업자 7명 중 6명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조금 전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 HJ중공업 측이 사고 이후 처음으로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김근우 기자. 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네, 사고 이후 발주처와 원청 시공사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동서발전 측은 조금 전인 오전 11시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유가족과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사과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공사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이 입장문을 내놓은 건 사고 8일째인 오늘 처음입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구조활동에 전념해 그동안 입장을 내지 못했다면서 구조되지 못한 분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전사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적 문제나 책임 소재에 관해서는 진행 중인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고 비슷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후 석탄발전소 해체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시공사인 HJ중공업도 회견을 열었는데요. 유가족에게 사과드린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구조 작업이 끝나고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아직 잔해에 남아있는 매몰자 1명에 대한 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는 모두 7명인데 이 가운데 6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시신도 수습한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30대 김모 씨가 수습됐는데요. 빽빽하게 뒤엉킨 철골을 자르고 구조하느라 작업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1명은 아직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이 어려운 상태여서 작업이 길어질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소방은 오늘도 구조대원과 민간 해체 전문가 등 1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애초 매몰자가 있을 거로 추정했던 곳을 중심으로 구조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구조견과 드론을 활용해 수색 범위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7개월여 만에 1,470원을 기록한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1,470원을 넘어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처럼 오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 초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금융시장 상황 알아봅니다. 류한홍 기자,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 계속 오르고 있다고요? 네, 1,475원까지 오른 뒤 현재는 1,469원으로 후퇴한 상태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9원으로 출발해 곧장 1,470원을 넘은 뒤 1,475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고조로 1,487원까지 올랐던 지난 4월 9일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해제로 미국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서학 개미에 미국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달러화 수요가 늘어난 것이 최근 달러화 강세의 배경이 되는 것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29개월째 계속되지만 환율이 오르자 수출업체들이 달러화를 쉽게 시장에 내놓지 못하는 점도 달러화 강세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업체 역시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 수입 대금 결제 목적의 달러화 매입에 나서면서 환율은 좀처럼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환율과 관련해 변동성을 주시하고 있고 과도하게 움직일 때는 개입할 의향이 있다며 구두 개입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어 미국의 AI, 인공지능 주식의 변동성과 미국 정부의 셧다운,
달러 강세와 일본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미중 무역 관계와 한미 투자 패키지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불확실성에 시장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환율이 오르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증시에서 일제히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 내린 4,127로 출발해 상승하다 다시 하락하는 등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혼조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셀트리온과 하이브가 5% 이상 급등 중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개인이 홀로 순매수로 지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2% 내린 904로 출발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부천 원종동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화물차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20명이 다치면서 소방이 현장에서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1톤 트럭이 시장 상가로 돌진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0시 55분쯤입니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전통시장인 부천 제1시장에 트럭이 돌진한 건데 소방은 이 사고로 현재까지 구조 대상자가 20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은 이 가운데 중상자는 12명으로 추정되고 일부 부상자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조치도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 저희가 속보를 처음에 전해드렸을 때는 지금 사고 현장에서 10여 명이 다쳤다고 전해드렸는데 부상자가 20여 명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혹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접수됐을 때는 저희가 파악했을 때도 10여 명으로 저희도 파악했습니다만은 예. 현장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바뀌면서 소방도 조치를 하면서 부상자는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방금 저희 소방에서도 언론 공지로 또 부상자에 대해서 한 번 더 공지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는 구조 대상자는 21명이고 CPR 심폐소생술을 3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등 중상자 숫자도 좀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부상자나 그런 인명피해 관해서도 상황이 계속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고 차량 운전자의 연령대나 혹시 돌진 원인 같은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소방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현장에서 나가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또한 현재 인명 구조와 인명 피해 관련해서 조치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아직 운전자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이제 전달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 운전자가 나이대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또 혹은 음주를 하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확인을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만 저희도 확인되는 대로 계속해서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태인 기자, 사고 소식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1톤 트럭이 시장 상가로 돌진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0시 55분쯤입니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전통시장인 부천 제1시장에 트럭이 돌진한 건데 소방은 이 사고로 현재까지 구조 대상자가 20명 그리고 좀 전에 21명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은 이 가운데 중상자는 12명으로 추정되고 일부 부상자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소방이 계속해서 조치를 소방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가게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어제 저녁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닷새 만인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일당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 후배들이 반발하니까 사표를 내겠다. 올바른 공직자의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다 찐년이니까 사퇴하면 좋아요. 계속 예. 걷어내야 됩니다. 예. 네, 보신 것처럼 노만석 대행 어제 저녁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일단 박 의원님, 노 대행의 사의 표명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알다시피 이번 대장동 사건에 항소를 안 한 최종적 결정자는 검찰총장 대행 예. 노만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조직의 수장으로서 최종 의사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한을 행사했으면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결정을 했으면 당연히 내부에 거기에 대한 수습이라든가 또는 설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부에 반발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힘없이 물러나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 저는 무책임한 처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어제 사실 그 노만석 대행이 그동안에 뭐 출퇴근길에 계속해서 묵묵부답을 이어왔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해서 커졌는데, 그런데 어제 사의 표명한 직후에 집 근처에서 기자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더라고요. 그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스스로 많이 부대껴왔다. 저쪽과 또 저쪽의 요구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본인이 이제 그 취임한 지난 그 4개월 이후에 많은 그 심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이제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그 권력의 어떤 힘이 이 검찰총장 그 직무대행에게 많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본인이 그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검찰 밖이죠. 검찰 외부에서 예.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그런 어떤 세력, 권력이죠. 그런 권력의 힘이 우리에게 많이 작용을 해서 결국은 제가 그걸 해석하기로는 본인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나 검찰에서는 항소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쩔 수 없이 항소 포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심경의 표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이나 또 대통령실 또 민주당 측 이런 측의 외부의 어떤 검찰에 대한 압박이 아주 심각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저 표는 이제 4년 갔던 4개월 있잖아요. 자기 임기가 이제 7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얘기는 첫 번째 이런 거죠. 우선은 지난 검찰 정권으로 인해서 검찰의 유상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이제 그것을 바통을 이어받은 수장으로서의 곤혹스러움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서 검찰청을 해체한다고 했어요. 이걸 감당해야 되는 측면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니 대통령실하고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장동 사건의 경우는 최근에 이제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엮어진 표현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해석을 조금 달리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결국에는 그러면 정말 그 해석에 본인의 뜻이 무엇이었나? 그러니까 자신의 퇴임식에서 자세한 입장 표명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아직은 퇴임식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퇴임식에서는 박 의원님 어떤 발언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역대 검찰총장들이 늘 그랬듯이 물러날 때는 자기 조직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검찰의 특성이기도 하고 또 문제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조직이 지금 매우 스스로 만든 이 상황 때문에 유태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조직 존망 자체가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죠. 이게 아마 중심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번 대장동 항소를 안 한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책임 얘기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기가 그런 소회라든가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지금 노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 본인이 이 항소 포기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노만석 대행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퇴임식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노만석 대행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걸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저간의 어떤 상황을 볼 때는 노만석 대행이 과연 솔직한 얘기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명백하게 은유적인 표현이지만은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건 명백하게 저쪽이라는 것은 결국 권력과 법무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걸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항소 포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항소 포기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걸 통해서 그간의 모든 어떤 스토리가 우리는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볼 때 이재명 정권 이후에 이 정권이 그야말로 정권 유지와 반대 세력을 탄압을 하기 위해서 최고 국가 수사기관을 이렇게 장악을 해왔구나. 또 앞으로 이렇게 검찰청을 폐지하고 결국은 이제 하는 것이 전부 그런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뭔가 진행이 되고 있거나 하는 것을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 지금 확인된 거 없고요. 그러니까 노만석 대행이 참으로 문제인 게 본인이 그때로 돌아갔으면 항소했을 것이다. 이런 언급도 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당시 그런 결정을 내렸어야죠. 단호하게 오히려. 신중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은 당연히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나서 지금은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사태를 확산시키는 그 장본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 말 있으면 지금 당장 국민 앞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TMC에게 무슨 무슨 잔치라도 열어달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자, 노대행이 워낙에 좀 애둘러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검찰의 항소 포기가 외압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두고 어제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렇게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하셨습니까? 뭐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셨는데 검찰총장에게만 특정 사건을 서면으로 하게 돼 있는 법과 정면 배치됩니다. 위법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지휘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서면으로 지휘할 걸 요구했을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박 의원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정성호 장관이 3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윤 의원님 느끼시기에는 이게 외압으로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의 법무부 장관의 그 구두 지휘라고 봐야죠. 이건 그리고 이제 노만석 대행도 그 심경을 토로를 했습니다만은 법무차관이 3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 포기를 하라는 그런 압박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무부 차원에서 정성호 장관 또 그 법무차관 모두가 그런 것을 사실은 구두 지휘를 하면서 이 사건에 개입을 했다. 그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윤 의원님, 어제 법사위에 나온 차관은 다르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더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이준수 차관이 법사위에 나와서는 그런 적 없다. 다만 장관과 똑같이 신중하게 검토해라의 이야기를 한 바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지휘권을 한다면 역대 장관들처럼 서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해야죠. 이건 행정행위인데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지휘권을 발동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두로 이건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런데 당연히 물어와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자는 당신이다. 그리고 더구나 차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 의견을 교환하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라고 하면서 거기에 철저하게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이건 수사지휘권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다고 어제 국회 와서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최종 결정은 검찰에서 하셔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민의힘이 너무나 지금 어떤 식으로 장관하고 또 더 나가서는 대통령하고 엮어보려고 진짜 지금 용을 쓰는 그 형국인데 지금 드러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 의원님, 그 이진수 차관이 수사지휘권을 장관에게 건의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럼 어제 어제 법사위에 나와서는 본인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했던 것이죠.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사퇴 요구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본인이 사퇴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일단 그 정성호 법무장관의 최근의 그런 행태를 보면은 정성호 장관조차도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 권력 측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정성호 장관이 굉장히 그 참 평소에 몸이 좋은 분인데 뭐 이빨이 다 빠졌다고 할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항소 포기에 대한 종용도 상당히 제가 보면 정성호 법무장관 본인이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 대통령실의 지금 법무라인들 민정수석실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의 전 변호사 출신들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법제처장 전 변호사 출신이죠. 국정기조실장 다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변호인들이 지금 그 법무라인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도 상당히 뭔가 압박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법무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되는 최일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러한 그 항소 포기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이죠. 사실은 이 상황이 이러한 그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수혜자입니다.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앞장서서 했다는 것은 마땅히 이거는 법무장관에서 사퇴를 해야 되는 일이고 또한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구두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두지휘는 불법입니다. 직권남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직권남용을 저희는 했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평소에 제가 아는 그 정성호 장관의 그런 행태를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고 마땅히 이건 사퇴를 해야 돼요. 아니 정성호 장관이 어떤 분이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둘도 없는 오랜 직위 아닙니까? 모든 것을 상의해왔던 누구한테 압박을 받는다는 겁니까? 오히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려고 지금 일하는 정부다 보니 그래서 이 몸에 오히려 뭐 대통령 참모들부터 시작해서 장관들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구두지휘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사전 의견 교환이었다. 지휘권 행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로 인해서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미 법원에서 재판을 중지시켜놨어요. 그리고 이번 1심 판결에도 연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얻은 게 뭐죠? 아무 실익도 없는데 대통령실을 개입했다고요? 그거야말로 제가 보는 억측이라 보는 거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오히려 이번에 1차 수사팀이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금 문제를 삼았던 사람들은 2차 수사팀들이에요. 이 수사팀들은 대부분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잘 나갔던 소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더 키우고 있는데 보면은 이 2차 수사팀들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증거 조작했던 거 다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욱검사한테는 뭐 배를 가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지금 최근에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검찰이 그동안 이런 항소와 관련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해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나가 있을 때 또 마찬가지고 국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항소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사법행정력 낭비되잖아요. 그다음에 사건 연루자들을 그로 인해서 물질적, 경제적, 심적 고충이 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더 세게 구형을 하지 못했어요. 양형을 오히려 세게 부르죠, 애초에. 근데 검찰이 자기들은 무능은 탓하지 않고 오히려 법원이 더 선고를 크게 하는 거란 말이죠. 이번 경우는. 더구나 이번에 항소에 해당되는 요건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법률을 위반했거나 사실을 오인했거나 더구나 양형이 적거나 일 때인데 양형이 오히려 높게 나왔어요.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구나 검찰 예규에 뭐라고 됐습니까? 중형 이런 중대범죄 경우는 양형보다 2분의 1 이하일 경우에는 항소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높게 나왔으니 그러니 검찰로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2차 수사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잠시 그 말씀인데 제가 좀 그 반박을 하면은 지금 이 표에서 보다시피 그 양형에 관한 것만뿐만 아니고 이 제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그 다음에 배임죄, 뇌물죄 이 상황인데 배임죄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이 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이 뇌물죄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부당이득을 7,800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항소를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검찰의 그동안의 관례에도 초유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민주당이 자꾸 양형이 좀 높게 나왔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이 죄목에 대해서 이 죄명의 대부분이 지금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소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30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더라도 다시 항소를 해서 2심 또 3심까지 받아보는 것이 검찰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장동 바로 이 사건으로 해서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 재판이 지금 중단돼 있지만은 재판은 사법부 판단에 의해서 언제든지 제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1심 판결에서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401번이 거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뇌물죄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은 바로 그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재판에 유죄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관련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신 부분, 그러니까 무죄가 나온 부분은 다툴만 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국내임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법원의 판결이 이제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없다라고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양형에 있어서의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이번에 항소를 못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계속 국민의힘이 지금 그 7,400억 계속 이걸 이제 범죄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걸 다투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하게 된 거 아니냐 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참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부패 재산 몰수법에 근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기나 횡령이나 지금 말씀하신 배임이나 이런 것은 이 몰수 몰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소송 능력이 없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국가가 환수 추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법안이.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연히 지금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천억 가압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7,400억이라고 하는 그 이 숫자, 저는 계속 국민의힘이 그걸 막 키우는데 저는 매우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십시오. 그러면 이 7,400억이라고 하는 게 모든 수익이 다 범죄 수익이냐? 그럼 제가 이렇게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삼성이 여러 가지 그 소위 국정농단에 의해서 배임죄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삼성이 그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지금 취하고 있어요. 이게 다 범죄 수익에서 국가가 지금 환수할 겁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당시에 과천이라든가 용인에 대장동보다 오히려 더, 그러니까 대장동 그나마 개발 이익의 50%를 성남시가 환수했어요. 공공의 이익으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푼도 1원도 가져오지 않는 사례가 과천이나 용인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돈 1원짜리라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에게 들어왔다는 것이 확인됐다면 그러면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질 수 있죠. 전혀 그런 것 없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수사팀들이 증거 조작과 협박을 통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수사를 끌어온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지금 문제를 짚어보려고 국민의힘과 그 친윤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검찰 정권 안에서 호의호식했던 그런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말씀하시죠. 그 부당이득이 이제 대장동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7,800억이고 7,800억 중에서 부패재산 그러니까 범죄 수익으로 얻은 것이 4,800억이라고 지금 기소가 된 겁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그 재판부에서 1심 재판부에서 인정된 것이 1,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조인데 저희가 이제 7,800억은 그것이 사실은 이게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자체가 결국은 배임과 여러 가지 뇌물죄로 얽혀서 이루어진 부패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이번 1심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부패한 사건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패한 개발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의해서 발생한 7,800억의 부당이득은 모두 환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민주당은 계속 이제 이 김만배 일당의 그러한 것을 사실 두둔을 하시는데 두둔이 아니죠. 우리 그 사람들에는 법원이 이번에 중형을 취한 거예요. 검찰 무능한 검찰에서 중하게 재산 추징을 안 했지 않습니까? 요청을 했잖아요. 아니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소송 법률에 의해서 소송 능력이 있는 성남개발공사가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마찬가지로 지금 그 가압 유출을 이제 하면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사를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률의 근거에서 이것을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번에 이 항소가 안 되면서 모든 것이 다 무효로 끝났다라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보는 너무나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1심 재판부도 민사 소송으로 이걸 환수하는 것은 사실상 심히 곤란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이번에 인정된 것이 배임죄에 이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을 해서 428억을 환수한다고 했는데, 업무상 배임죄를 지금 민주당이 아예 그 폐지하려는 그런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예 이것도 이제 428억 자체도 추징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면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심 재판부도 민사 소송에 의해서는 사실상 이것은 환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자, 이 환수와 관련해서 배임죄 짧게요. 문제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이 사건 때문에 이게 시작됐습니까? 경제인들이 얼마나 그 많이 요구를 해왔습니까? 너무나 대한민국의 배임죄가 포괄적이고 다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저는 오히려 검찰의 문제를 국민의힘이 이럴 때는 사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2차 수사팀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남욱이 법원에서 증언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검찰이 유동규한테 3년을 약속했다. 그래서 오히려 검찰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결국은 그 약속을 못 지키면서 나중에 이 상황이 틀어질까 봐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의혹까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못한 문제, 그리고 제대로 양형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야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지금 사안인 것 같고, 이번 그 사안과 관련해서 노만석 대행이 결국은 어제 사퇴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이번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검사 징계법을 포함해서 이번 사태를 검찰의 항명 사태로 규정을 했는데, 여권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입니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검사 어디 할 때부터 제발 대들어라. 사표 좀 내봐라. 아니면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근데 이자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래요? 항상 교활하게 덤비들 해가지고 여론장사하고 수 가라앉고 빠지고 가만히 있다가 때 되면 또 바퀴벌레처럼 올라오고. 아니 다 찐년이니까 사퇴하면 좋아요. 계속 걷어내야 됩니다. 또 올라오면 또 걷어내고 또 올라오면 또 걷어내고 그러면 고맙죠. 자, 검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징계법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검사들에는 협박이죠. 그런 협박이고, 이게 이제 민주당이 드디어 정말 이 국가 최고 수사기관을 말살시키겠다. 말살시키고 결국은 민주당 그리고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을 창설하겠다. 이제 공수처도 이제 그렇게 창설된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 민주당이 또 이재명 정권이 정권 유지와 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도와주는 이러한 그 수사기관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얘기로밖에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노만석 대행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중앙지검장 그만뒀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친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자기들한테 반기를 다 친윤이다. 이렇게 매도하면서 결국은 검찰 조직을 다 죽이려는 거죠. 저희들은 결코 이러한 것을 자시할 수가 없고, 과연 저는 이제 궁금합니다. 국민들이 과연 이러한 사태를 방치할지. 사법기관이 죽으면은 독재로 가는 겁니다. 이게 장기 집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그 사태가 상당히 우려스럽고, 이번 사태가 하나의 결정적인 그런 어떤 이 변곡점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이런 뭐랄까요, 강경한 태도가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더 심하게 불러오진 않을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우선 검찰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 가서 검찰개혁 관련된 것을 기본적으로 다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는데 예. 결국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해야 됩니다.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검찰이 가졌던 특권도 내려놔야 됩니다. 뭐 특히 보십시오. 우리 국회만 해도 진짜 잘못을 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사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그래야 파면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말 특권 위에 있던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도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더구나 대장동 이번에 사건뿐만 아니라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가지고도 얼마나 이 조작 회의 수사가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탈탈 털어서라도 악마화시키려고 그렇게 수년간 해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권 때는 오히려 정권을 위해서만 오히려 신복처럼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검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제 검찰 못 믿겠다, 이제는 손을 봐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는 기소 전문기관으로 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검찰이 이 사건에서 그동안 원칙적으로만 해왔으면은 그러면은 반발할 이유도 없죠. 자기들이.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검찰의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1차 수사팀 같은 경우는 잘못됐다고 오히려 검찰 내부를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부의 갈등도 생기는 것이죠. 예. 자, 어찌됐든 지금 뭐 말씀해주신 대로 그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1년 후에 검찰청이 폐지가 확정이 됐는데 그때까지 1년 동안 또 검찰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지금 이번 사안을 포함해서 어떤 일들이 또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데 폐지 전까지 검찰 조직이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검찰은 사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수사 기능도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검찰도 그동안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더 큰 문제는 정치 권력이에요. 이러한 정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이제는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정치인들의 문제, 저도 국회의원이지만은 앞으로 이 정치 권력의 어떤 부정부패 누가 이제 그걸 제어할 겁니까? 제어할 기관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어떻게든지 몰아내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사법권을 완전히 질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치 권력이. 그래서 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는 이제 검찰 조직의 어떤 이러한 기소권만 갖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 당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검찰 조직이 있는 한은 국민을 위해서 일단 수사와 어떤 기소 기능은 제대로 발휘를 해야 되고 앞으로 또 어떤 국민적인 그런 어떤 물론 지금 법적으로 확정됐지만은 저는 끝까지 이러한 검찰 조직이 뭔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정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전 정부 하에서 이 권력을 마음껏 행사했던 친윤 정치 검찰들이 이번 대장동 항소 사건을 가지고 다시 불씨를 지펴서 자신들의 특권을 사수하고 또 국면을 바꾸기 위한 것이 정치권하고 지금 맞닿아서 이렇게 폭발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좀 더 섬세하게 이 상황을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검찰과 또 정부 안에 법무부 안에 있었다면 그건 뭐 우리가 더 확인해서 바로잡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사 전부의 문제를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런 정치 검찰의 행태를 문제를 삼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은 검찰은 이제는 해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과거를 국민 앞에 있는 것들을 먼저 드러내고 반성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향후에 정말 그동안 윤석열 항소는 포기했고 김건희는 다 봐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여전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과 함께 이후에 전문 기소기관으로 갔을 때 어떻게 공정하게 이걸 잘 관리할 것인지 이걸 잘 준비하는 것이 검찰의 지금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예. 자,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연일 지금 규탄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총공세를 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모습 잠깐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항소 포기는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재명은 5개 재판 12개 혐의를 모두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공범들의 재판까지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권력이 진실을 바꾸지 못하도록 우리가
역사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재명을 끝내야 합니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대장동 설계를 내가 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는 거 기억하시죠? 7,800억의 범죄 수익이 궁극적으로 그 몸통이 누구냐? 본인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재명 정권 그 자체가 대장동 범죄 정권이다. 이 대장동 범죄는 7,800억 국민의 돈을 훔쳐간 사건입니다. 이게 유죄가 나면 이재명도 무기징역이 선고될 사안입니다. 근데 보고 안 받았겠습니까?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말 그대로 지금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고 장동혁 대표는 탄핵까지 언급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로 국민의힘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이게 지금 사안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심각한 상황인데 이 사안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정치 권력, 국가 권력이 지금 사법권을 또 검찰권을 장악을 하겠다. 결국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어떤 사법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것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이번에 그 항소 포기 부분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그 이익을 보는 사람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개입이 상당히 지금 그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개입이 밝혀진다면은 이건 당연히 탄핵 사유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지금 의석이 100석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탄핵을 하느냐 이런 현실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국민들께 저희가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이재명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지금 한 것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의혹이 밝혀진다면은 마땅히 이거는 탄핵 사유죠. 탄핵감이죠. 국민의힘이 너무나 이 정치 소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첫 해 원내대표를 민주당에서 했는데 그래도 저희는 그 많은 실정과 오만과 독선 그리고 문제점이 드러날 때도 그래도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니 소위 퇴진, 사퇴 또는 탄핵 이런 얘기를 거의 초기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내란 계엄을 방치한 정당으로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그걸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되는 모습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온전한 정당이 맞나라고 되묻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정당은 어쩔 수 없이 위헌정당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법안까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런 검찰의 선택적 이 자의적 행위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해서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인 거고요. 더구나 이렇게 어제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이제 잡아가니 체포해가니 이거를 가지고 무슨 우리가 황교안이다 하면서 무슨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잡혀간 사람에 대해서 마치 동일시 여기면서 그러면 결국은 내란 선전 선동한 황교안과 같은 국민의힘이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지금 이 국민의힘이 지금이야말로 숨 죽이면서 그러면서 자기 반성해서 중도까지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지층만 겨냥해서 더 극우화되는 모습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저기 짧게요.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얘기 말씀하시는 게 참 제가 생소한데 우리 박 의원님께서 이제 원내대표 하실 때는 그런 일을 안 했지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해야 된다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에 강요들 39번 탄핵을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이러한 중대한 사유에 대통령 탄핵해야 하는 데서 왜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책 주장을 그러니까 하는 것이요. 제가 오히려 개입을 했다면은 이태원 참사로 책임져야 될 이상민 장관을 그때 대통령이 제가 해임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탄핵을 했어요.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탄핵까지. 그런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이 내란까지 일으킨 거고 결국은 저 이상민 장관은 지금은 결국은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야말로 제대로 다뤘어야지 지금 이렇게 억측을 가지고 그리고 정치적 선동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이런 것이고 올해 검찰 내부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회 의석 다수를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킨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탄핵을 남발해놓고 지금 이러한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면 탄핵을 해야 된다. 이 상황이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정을 마비시킨 게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윤석열 마비시켰죠. 대통령이 그런 걸 뭐 하나 아랑곳했습니까? 제가 진짜 벽에다 소리친다고 생각하는 적이 원내대표 때 너무 많았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본인이 계속 혼자 그 자기만의 생각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망상에 빠져서 계엄까지 내란까지 일으킨 것이거든요. 예, 자 오늘 두 분 말씀 저희가 시간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 어떻게 또 얼마나 이어질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경기 부천 원종동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화물차 한 대가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중에서 중상자는 12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사고 내용 전해주시죠. 네, 1톤 트럭이 시장 상가로 돌진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0시 55분쯤입니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부천 제1시장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트럭이 돌진하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장비 21대와 대원 50여 명을 투입해 현장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에서 중상자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먼저 소방은 현재까지 구조 대상자가 21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심폐소생술 등이 필요한 긴급 환자는 5명, 응급 환자는 7명 등 중상자는 12명으로 추정됩니다. 소방은 70대 여성 1명과 80대 여성 2명 등 모두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고 밝혔는데요. 고령 피해자도 있는 만큼 인명피해 변동 가능성도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앞서서 최초로 속보로 전해드렸을 때 부상자가 한 10여 명 정도로 파악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2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보다 구조 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10명 정도가 이제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지금은 21명으로 늘어난 상태인데 소방은 앞서 저희 취재진에게 구조 대상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송을 했고 경찰도 비슷한 답변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대상자에서 구조 대상자 21명에서 인원 변동은 없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중상자 인원에서는 변동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번 이 화물차를 운전한 운전기사가 도대체 왜 시장으로 돌진을 했는지, 물론 지금 부상자들을 구조하는데 가장 신경 써야 할 시점이긴 하지만 이 원인에 대한 파악이 조금은 좀 이뤄졌습니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인데요. 다만 경찰도 현장 조치가 우선이고 구조자를 구조하는 작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구조 작업에 먼저 돌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서야 좀 운전자에 대해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운전자는 60대 남성이고 경찰서에 있는 상황이고요.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음주한 것은 없다라고 말을 했고 또 과연 이 트럭이 급발진을 한 것인지 혹은 페달을 밟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윤태인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장에서 사고를 직접 목격한 제보자를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영미님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사고를 직접 목격했다고 저희가 전해 들었는데 당시에 전후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요. 폭탄 터진 줄 알고 나와 보니까 펜던집 아저씨가 로켓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릇집 앞에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손이 떨려서
마음도 떨리고 손도 떨려서 119 신고하라고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누군가가 신고를 해줬는데 경찰차가 온 거예요. 119가 먼저 와서 들 것으로 실어 가야 되는데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쪽으로는 이제 쭉 갔는데 잘 몰라요. 근데 그 BOIC 그 가게에서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제보자께서 이 차량, 이 파란색 화물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는 걸 직접 보셨다는 거죠? 예. 그 속도가 좀 어느 정도로 느끼셨어요? 로켓이었어요. 아, 로켓가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셨다. 예, 그러면 지금 계음을 내면서 로켓처럼 지나갔어요. 예. 제보자께서도 지금 그 시장의 상인이신 건가요? 예, 떡집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그 본인이 운영하시는 그 떡집에서 이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는 걸 직접 목격을 하셨다는 거죠? 예, 저희 떡도 배달 가려고 내놨는데 다 치고 지나갔거든요. 앞에 있는 그런 떡을 진열해 둔 것을 치고 아니, 지나갔다. 진열하는 거는 안 하고 예. 배달하려고 떡박스를 내놨는데 그걸 예. 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 화물차가 주변의 상가를 몇 개 정도를 지금 치고 돌진을 한 겁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예. 어디서 멈췄냐니까 지금 제가 1구역이거든요. 예. 1구역, 2구역, 3구역 그 BIC에서 멈췄다고 하더라고. 3구역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속옷 매장에서 이 차가 멈춘 것으로 지금 예, 제보자께서는 가게를 보셨고. 들이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이 차량이 이렇게 돌진을 할 때 주변에서 놀라서 좀 대피하는 분들도 많으셨습니까? 대피하고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로켓으로 지나가 버렸으니까 지나간 다음에 이제 사상자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겨를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차량이 예. 지나갔다라는 말씀이시고.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실 이런 전통시장 하면 떠올리는 공간이 통로가 상당히 지금 사람들이 도보로 이동할 정도의 통로로 좁은 통로로 알고 있는데 이 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니요.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통로예요. 차 한 대 정도는 지나갈 예. 수 있는 정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넓은 공간은 아닌 거네요. 예, 그 소방차가 불이 나면은 소방차가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통로만 확보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차량이 시장 안으로 진입했다는 거는 이런 종류의 화물차가 시장 안에 자주 좀 드나듭니까? 아니요. 차가 오는 게 아니고 그 생선집 차가 생선집 앞에서 물건을 내렸으니까 파킹을 해야 되는데 예. 파킹을 하려고 키는 동시에 그렇게 돌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화물 차량이 생선 가게에 물건을 하차하는 그런 화물 차량인가요? 예, 생선집 차예요. 예. 그런데 이 물건을 내려놓고 다시 출발하려고 시동을 거는 순간에 이 차량이 돌진을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11시쯤, 오전 11시쯤인데 이 시간대는 그 부천 제일시장에 손님들이 좀 많습니까?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대부분 조금은 많은 편이에요. 오늘은 어땠습니까? 오늘은 저는 이제 안에서 일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사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시장뿐만 아니라 여기가 통로예요. 예. 이렇게 사람들 오고 가는 통로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러 많이 다닌다고 볼 수 있죠. 예. 자, 지금 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부상자가 한 20여 명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까 그 제보자께서 어떤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지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부상자와 관련해서 또 목격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 이상은 저는 1구역이니까 그 이상은 무서워서 가지를 못했고요. 예. 그 쓰러진 할머니 물건은 신발하고 물건은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목격하셨다는 쓰러지신 할머니는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셨어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의식이 없었어요. 의식이 없으셨다. 네. 그러면 그 할머니 이외에 다른 부상자들은 제보자께서 직접 목격하신 부분은
없으시고 지금 주변 상인분들이 상당히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시장분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좀 안타까운 표정들 하고 있지요. 예. 다들 모르는 처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안타깝고 좀 그래요. 아마 서로 특히나 이제 상인분들은 더 얼굴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그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고령자분들이 좀 많긴 하겠죠? 예. 대체로 상인분들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할머니들이 끄는 거 들고 많이들 나오세요. 저희가 이제 파악한 그 중상자들 중에서도 한 70대, 80대 연령대의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20여 명의 부상자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모쪼록 지금 그 제보자분께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희 전화 통화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이상의 좀 피해가 늘지 않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네. 충북 괴산에 있는 합기도장에서 초등학생을 다치게 간 혐의로 50대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관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충북 괴산에 있는 자신의 체육관에서 뒤로 공중제비를 도는 초등학생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다치게 간 혐의를 받습니다. 또 사고 이후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집으로 귀가시키기도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허리 등을 다친 초등생은 신경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왔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로또 당첨번호를 추천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당첨이 안 되면 돈을 모두 돌려준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는데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경환 기자입니다. 3년 전 지인에게서 로또 당첨번호 추천 서비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A씨는 한국복권연구소라는 웹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당첨되지 않으면 돈을 전액 돌려준다는 말에 500만 원을 내고 3년짜리 회원권을 결제했습니다.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라. 절대로 다른 분들도 1등이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1등을 꼭 해주겠다. A씨는 사이트에서 추천해준 대로 3년 동안 매주 로또 20장을 샀지만 5천 원짜리 5등에만 3번 당첨됐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환급을 요구하자 예전 대표가 문제를 일으켜 해임된 상태라 소송을 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연구소 직원은 현 대표의 운전면허증 사본까지 보내주며 소송 비용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서 저는 200%로 보장해드릴 거예요. A씨가 소송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하자 직원은 잠적해버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홈페이지마저 사라졌습니다. 환불을 2천만 원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더라고. 그 뒤로부터 전화를 끊어버리고.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이 당첨번호를 맞출 능력도 없이 돈만 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고 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0여 명, 피해액은 7억여 원인데 경찰은 공범과 추가 피해는 없는지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로또 예측 서비스와 관련해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피해 구제 신고가 1,900여 건에 달한다며 로또 당첨 번호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발송하는 것으로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당첨 보장 이런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로또 예측 사이트에서 입은 피해금을 찾아준다며 돈을 추가로 뜯어내는 사기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혼 가정들. 사실은 주민등록 등본 때문에 나 모르는 소가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혼 전 배우자의 아이도 결혼 후에는 나의 가족인데 등본에는 이렇게 배우자의 자녀라고 명시됐던 겁니다.
이사를 가거나 학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할 때마다 재혼 사실이 드러나며 혹시라도 편견의 대상이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죠.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을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등본만으로 재혼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해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등본 때문에 불편했던 이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주민들인데요. 그동안 이름 표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클 잭슨 씨 같은 경우 등본에는 영문으로 마이클 잭슨, 하지만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잭슨 마이클로 다르게 적혀서 두 서류가 본인의 것임을 직접 설명해야 했죠. 달라지는 주민등록 등본에선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을 모두 기재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서류 간의 이름 불일치로 생기는 혼란을 줄인다고 하니 앞으로는 불편을 좀 덜 수 있겠죠. 네, 이번엔 한반도 주변 정세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자위권 발동 요건으로 타이완 유사시를 언급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죠. 평화 해결 중요성을 강조한 거라는 일본 정부의 진화에도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오사카 총영사가 참수를 언급했다가 삭제한 이후에도 중국 매체가 연일 섬뜩한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중국의 이런 반다카이치 여론전 속에 일본은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한미 핵추진 잠수함 협력을 언급하며 연일 일본의 핵잠 도입 논의에 불을 지피는가 하면 비핵 3원칙의 재검토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동북아 군비 경쟁이 가열 조짐을 보이는 양상인데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거듭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의욕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을 또다시 언급하며 결국 주변국이 모두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안보 환경 속에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논의는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何が新たな次世代の動力として必要かというのは、全固体なのか燃料電池なのかそれとも原子力なのか幅広くその課題と可能性とメリットデメリットを含めて議論することは当然のこと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력 강화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그동안 유지해오던 비핵 3원칙의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戦略3文書の改定にあたりましては、その具体的な内容について今後検討を進めていくものであり、現時点で予断することは差し控えます。 앞서 취임 초부터 방위력 강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운 다카이치 총리도 비핵 3원칙 유지 여부에 답을 피했습니다. これから作業が始まります。今断言すると、これはこのような書きぶりになるということを私の方から申し上げるような段階ではございません。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비핵 3원칙 가운데 핵 반입 금지 방침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일본은 대량 살상 무기 수출 확대 방안까지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주변의 군비 경쟁이 더욱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화이팅! 가자! 수능 떴어! 칠 년 만에 가장 많은 수험생이 응시하는 수능일, 모두가 한마음으로 수험생들을 응원했는데요. 자칫 시험장에 늦게 도착할 뻔한 학생들을 위한 긴급 호송 작전도 펼쳐졌습니다. 수능날 아침 풍경 배민혁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결전의 날인 수능날, 아침이 밝기도 전부터 후배들의 열띤 응원전이 시작됩니다. 가자! 배민 화이팅! 수능 어려워도 다 어려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봤으면 좋겠고 다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전을 앞둔 선배도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긴장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1년 동안 잘 준비해온 만큼 제가 해온 거 잘 시험장에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다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좀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보고 오겠습니다. 엄마 잘 보고 올게. 걱정하지 말고. 힘내라 꼭 안아주고 손 흔들며 배웅도 했지만 그래도 자식보다 더 떨리는 부모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저도 떨리지만은 본인이 아무래도 더 심리적인 압박감도 심할 거고 열심히 잘 준비했으니 떨지 말고.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 학교 앞인데요. 수험생들의 안전한 입시를 돕기 위해 경찰도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곳곳에서 경찰의 호송 작전이 펼쳐져 시험에 늦을 뻔한 학생 수송이나 수험표 전달 등 전국적으로 230건이 넘는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지났고 할아버지 같은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3은 대부분 황금 돼지띠로 알려진 2007년생으로 유난히 출산율이 높았는데 올해 수능은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55만 4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잠시 후부터 영어 영역이 시작됩니다.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험생이 응시한 만큼 다양한 변수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수능 난이도와 입시 전략 등에 대해 이만기 UA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만기입니다. 예, 이제 국어와 수학 과목 시험이 끝났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올해 수능 난이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교시 국어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수험생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작년에 수능보다 좀 어렵고요. 올해 9월 모의평가 정도하고 좀 비슷하거나 약간 어렵거나 그 정도로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수학은 어떤 평가가 혹시 나오고 있나요? 수학은 이제 지금 시험은 끝났지만 예. 시험지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지가 그렇습니까? 2시 10분에 공개되는데 예. 현재까지의 수험생들의 반응은 조금 국어보다는 좀 평이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예, 지금 올해는 초고난도 문항, 그러니까 킬러 문항은 조금 배제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EBS 연계율이 50% 정도라고요? 그렇습니다. 50%인데 국어는 좀 50% 좀 넘었고요. 예. 나머지 과목은 이제 50% 정도에 쭉 나와 있는데 영어하고 국어가 좀 높습니다. 50한 30% 정도 됩니다. 예, EBS 연계율이 50% 정도면 뭐 평소와 비슷한 수준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몇 년간 그런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올해 이제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황금 돼지띠죠. 2007년생 학생들의 수능을 보면서 7년 만에 지금 수험생들이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입시에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원자 숫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정원은 그대로 한정돼 있고 지원자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예. 이제 커트라인하고 경쟁률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N수생들도 지금 최근에 한 12~13명 정도, 2~3만 명대 이 정도와 비교하면 N수생도 좀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올해는 좀 줄었고요. 작년까지는 좀 늘었는데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아마 올해는 그 현역 고3들이 많고 졸업생들이 좀 적기 때문에 예. 아마 올해는 정시에서도 고3 현역들의 좀 그 대두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올해 수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가장 변수가 될까요?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과학 탐구를 해야 할 자연계 수험생들이 사회 탐구를 하는 사탐론 문제가 지금 예.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사탐론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것 같아요. 이 사탐론 부분을 혹시 출제 시에는 좀 어떤 고려를 했을까요? 아까 그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예. 별로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일단은 뭐 그런 데는 평소대로 출제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출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아까 출제 본부장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시 지원에서 탐구 과목별의 표본 점수 격차가 어떻게 보면 유불리를 가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전략적인 대책도 필요하겠습니다. 대체 이제 정시 모집을 갈 때는 수험생들이 표준 점수나 100분이나 등급을 쭉 수시는 주로 이제 등급을 보고 예. 그 정시 모집은 표준 점수와 100분의 1을 보는데 대학별로 가중치나 반영 비율이 다 다릅니다. 예. 그리고 탐구인 경우는 이제 그 변표라고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를 쓰기 때문에 그걸 좀 자세히 따져가지고 예. 가야 되는 거죠. 예, 또 선택 과목에 따른 전략도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수학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를 고른 수험생이 전년보다 27.7%, 그리고 국어에서는 화법과 작문을 고른 수험생이 전년보다 13.2%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러 대학들이 자연계생들에게 그동안 의무적으로 부과했던 수학이나 과학 탐구의 제한을 풀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안 해도 충분히 자연계대학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업량이 많이 풀려서 이제 확통이나 아니면 사회탐구로 넘어가는 것이죠. 최상위권 경쟁도 좀 살펴볼게요. 올해 의대 모집 인원이 다시 줄면서 이 부분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상위권의 변별력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보통 이제 시험 문제 가지고 변별을 주는데 한두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가는데 아마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의대가 정원이 원복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커트라인 같은 게 올라가는 양상이 지금 띄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특히 최상위권 수험생들은 그 가중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가지고 반영 비율을 따져서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자, 이번 정시의 경우에는 또 지난해와 다르게 전형이 바뀐 부분도 많다던데 어떤 부분들이 주로 달라졌습니까? 크게 변화는 없고요. 보통 이제 크게 변화는 없는데 대체로 학교 폭력을 반영하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양상이 좀 있는데 나머지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예. 자, 수능이 끝나고도 이제 수시 모집 전형의 논술이나 면접 그리고 정시 모집 전형이 이어지는 건데 입시 일정도 좀 살펴볼까요? 이제 당장 내일 모레부터 이제 입시 논술이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제 본인의 성적을 체크해서 수능 최저 같은 걸 따져가지고 대학교에서 보러 갈 건지 말 건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예. 이제 정답 그 확인되는 걸 확인해서 점수 가지고 이제 가치점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수험생들은 이제 내일부터 또는 내일 모레부터 시행되는 면접이나 구술고사, 논술고사의 응시 여부를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예, 끝으로 이제 오늘 수험생들이 수능을 마치면 향후 입시 일정들을 위해서 세워야 할 전략 좀 살펴주실까요? 첫 번째가 이제 수능 가치점을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고도 보수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보수적으로요. 그래야 뭐 헷갈리는 건 틀리게 해주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그걸 가지고 입시기관 가치점 결과를 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충족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보고 가져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가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능 난이도와 입시 전략 이만기 UA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9월 말 기준 나라 살림 적자 폭이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재정이 집행된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말 기준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가 102조 4천억 원 적자로 1년 전에 비해 11조 원 많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대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3조 원대로 확대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말보다 3조 5천억 원 많은 1,173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계대출 오름폭은 지난 9월 1조 9천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가 다시 1.5배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조 1천억 원 늘어 증가폭이 직전 달보다 줄었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1조 4천억 원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은 11호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약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가까이 감소하며 시장이 뚜렷한 위축세를 보이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11호 대책 시행일인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27일간 거래량은 2,320건으로 직전 27일 1,254건과 비교해 77.4% 줄었습니다. 11호 대책 시행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에 더해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적용해 갭 투자를 차단하면서 매수와 매도 수요 모두 크게 위축된 거로 풀이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 자료가 조속히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조 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루비오 장관과 약식 회동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경기 부천시 원종동 부천제일시장에 트럭이 돌진해 20여 명이 다쳤는데요. 현장 상황 보겠습니다. 주민 및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일 부천시 오정구 원정동에 위치한 재래시장에 대해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과 대응 상황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개요입니다. 최초 신고 접수는 25년 11월 13일 10시 55분에 저희가 현장 도착은 10시 58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소 설치는 10시 58분에 했고요. 급자 최종 이송은 12시 12분에 완료했습니다. 출동 차량은 총 24대가 있는데 소방차 6대, 구급차 15대 등이 했습니다. 사고 개요는 1톤 차량이 급발진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20명의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 등과 유관기관에서 함께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명피해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사상자는 20명으로 긴급 5명, 응급 6명, 비응급 9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이송사항은 응급의료소장인 보건소장님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오정보건소장입니다. 사상자 현황에 대해서 최종 브리핑하겠습니다. 25년 11월 13일 10시 55분경에 발생한 고강제일시장 트럭 급발진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현황 보고하겠습니다. 최종 사상자 현황은 총 20명으로 중상 11명, 경상 9명입니다. 사상자는 응급처치 후 실시간 병상 정보를 활용하여 순천향병원 등 9개 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 완료하였고 1명은 자체기가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위급하신 분들은 몇 분입니까? 지금 긴급 환자 5명이고 응급 환자 6명으로다가 파악되었습니다. 긴급과 응급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긴급이 더 우선 급하고요. 긴급은 일단은 생명에 긴급한 상황으로서 여기서 응급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을 하고 그 다음이 이제 응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응급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저희가 분류하기는 긴급, 응급, 비응급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5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심정지 환자는 2명입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은 총 몇 명으로 볼 수 있을까요? 2명으로다가 파악됐습니다. 빼고 2명이 의식이 없다고? 아니요. 심정지. 심정지 2명만 의식이 없고 네. 다른 분들은 다 의식이 있어요? 네.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지금 시장 내에서 차량은 대략 몇 미터 정도 질주를 했나요? 150m 정도 질주를 했습니다. 처음에 한 28m 정도 후진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150m를 직진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은 지금 뭐 음주는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은 됐고요. 나머지는 뭐 마약을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는 경찰에서 조사를 해봐야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시장 상인들도 있고 운전하신 분은 저도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다치신 분들은 상인분들도 계시고 시장 보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인원이 20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치셨어요 지금요. 근데 차가 워낙에 장거리로 이동을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내부에 있던 지금 시민들이 많이 다치셨습니다. 점포 피해는 파악이 되나요? 예? 점포 피해. 점포요? 터진 거나 이런 거. 차량이 점포로 치고 들어간 건 아니고 길로만 가다가 지금 정지를 했기 때문에 터진 데가 많던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아마 있기는 있을 텐데 점포 피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점포를 막 치면서 나간 것 같지는 않고 길을 따라서 계속 가면서 사람들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을 치면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아마 점포 피해는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후진하고 아까 150m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저도 지금 자세한 거는 내용을 몰라요. 근데 다만 얘기 듣기로는 28m를 일단 후진을 했다가 다시
직진을 했는데 직진한 거리가 150m라고 일단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어디 한 군데에서 많이 발견됐어요? 군데군데 이렇게. 군데군데 다 다쳤어요. 근데 아마 마지막 150m, 아마 100m 지점부터 아마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지점이 100m 지점 쪽에 가보니까 거기에 좀 다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150m 이동하는 동안 차량 속도 같은 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거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마 경찰에서 조사를 한번 해봐야지 나올 것 같아요. 혹시 운전자분의 그 피해 상황이랑 급발진은 운전자분께서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파악할 때는 달리는 차량을 CCTV를 봤는데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경찰에서 조사를 해봐야지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운전자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도 운전자 상태까지는 파악을 못했어요 지금. 혹시 그 20분 안에 그럼 운전자가 포함되신 거예요? 예? 20분 안에 운전자가 포함이 되신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수명 안에 운전자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요? 수명 안에 조사팀장님 수명 안에 혹시 그 운전자 있어요? 아 운전자분은 경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부상자 안에 운전자가 포함되어 있냐? 아니요. 저희는 병원에 이송한 지금 환자들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운전자는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사망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심정지분이 사망으로 확인된 겁니까?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데 들리는 얘기는 아마 심정지분이 그런 거는 같아요. 근데 아직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도 얼핏 듣기로는 아마 사망자가 있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같은데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습니다. 나머지 보건소장님 예? 네, 부천 제일시장에서 일어난 1톤 트럭 돌진 사고에 대한 소방의 브리핑 보셨습니다. 자, 소방은 사고 직후 총 24대 차량을 출동했고 10시 58분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인데요. 긴급 5명, 응급 환자 6명, 그리고 비응급 환자 9명으로 추정 중이라고 합니다. 최종 부상자는 총 20명이고 이 가운데 중상이 11명, 그리고 경상은 9명입니다. 부상자들은 현재 9개 의료기관에 이송을 했고 1명은 자체 귀가했다고 하는데요. 심정지 환자 2명은 의식이 없는 환자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1톤 차량이 시장 안에서 한 150m가량 돌진한 거로 파악이 되는데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사항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완연한 늦가을 날씨 속 수능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점심 식사를 마치고 3교시 영어 시험이 시작됐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5.5도로 예년 기온은 2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겉옷을 잠시 벗어두고 시험에 응해도 무리가 없을 날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연무나 방무가 끼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짝 초미세먼지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인천과 경기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북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남동진하면서 중서부와 전북은 오늘 오후에, 영남 지방은 밤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쌀쌀했던 아침을 뒤로하고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와 대구 18도까지 오르겠고요.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영동 지방은 내일까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다음 주 초반에는 서울에도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퇴실 시간에는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수험생들은 긴장이 풀리면서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체온 조절하시면서 수고 많았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